자,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구청입니다. 그래도 3교시는 좀 보실만 하셨죠? 뭐 간단하게, 뭐 어차피 시험 다 끝난 거니까 간단하게 좀 보고, 우리 3교시 1번 문제 보면 수계소화 설비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라는데, 가압송수장치 설명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고가수조하고 옥상수조 차이점을 좀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가압송수장치는 아시는 것처럼 펌프 방식,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고가수조, 그 다음에 압력수조, 가압수조 이런 방식들이 있죠. 우리 가압송수장치는 어떤 거예요? 가압송수장치. 가압, 물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내가 원하는 데 보내주는 장치예요. 이게 이제 가압송수장치고, 그래서 이 물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우리 내가 원하는 노즐이나 방수구에서 규정 방사압, 방사량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모두 다 가압송수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방식으로서는 4가지 방식, 그 다음에 여긴 안 나오지만 우리 상수도로 공급하는 방식도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답 쓰실 때 이런 가압송수장치는 그럼 압력이 나와야 되네, 그죠? 그 압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압력이에요? 이 가압송수장치를 통해 갖고 제일 내가 원하는 이 노즐에서 또는 헤드에서 또는 방수구에서 규정되어 있는 방사압, 방사량이 나오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가압송수장치라고 부르는 것은 어느 곳에서 얘를 갖다가 물을 갖다 보내더라도 결국 필요한 얘의 압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의 높이만큼의 낙차,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찰 손실, 플러스 방사압입니다. 규정되어 있는 방사압. 그래야 예를 들어 펌프 방식을 하면 이만큼 높이에서 제일 높이 있는 이 헤드에서 규정 방사압, 방사량이 나오려면 그 압력은 여기서 방사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높이는 올려야 되는 낙차가 필요하고요. 배관을 타고 가면서 생기는 마찰 손실까지 감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압송수장치가 내야 되는 전향정이라고 부르는 이 압력은 낙마방이에요, 낙마방. 자, 낙마방이라는 개념이고, 그때 이제 방식 중에 고가수조 방식은 이런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제일 높은 공간에 수조를 설치를 해놓고 얘를 갖다가 자연 낙차를 가지고 압력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얘가 이제 고가수조 방식입니다. 고가수조 방식은 설비 펌프를 가지고 수조에다가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자연 낙차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전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패시브 방법이다 그러고 우리는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방식입니다. 근데 얘의 단점은 뭐예요? 물탱크를 큰 놈을 위에다 올려놔야 되니까 건축 구조가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설비가 좀 비싸질 겁니다, 건축이. 그런 단점은 좀 갖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고가수조, 급수펌프 이용해서 고가수조에다가 소화수 공급한 다음에 자연 낙차 수조를 이용해서 급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필요한 압력은 관계시켜놨는데 결국 낙마방이에요, 그죠? 낙차, 마찰 손실, 방사압, 뭐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고가수조 방식, 수조인데 이렇게 해갖고 낙차, 자연 낙차압을 이용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압력수조 방식은 수조가 압력수조예요. 그래서 수조에다가 이만큼 3분의 2는 소화수를 집어넣어 놓고 여기 3분의 1은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서 얘가 원하는 데다 이렇게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때요? 이놈은 규정 방사압, 방사량이 확보되려면 펌프가 기동해야 되죠. 그래서 펌프가 기동하면 규정 방사압에 도달하는 시간은 비교적 펌프가 아니고 이 자연 낙차를 이용하는 방식은 신뢰도가 높은 방식이지만 얘 방식은 어때요? 얘가 물이 빠지는 그 순간에 얘가 압력으로 밀고 있죠. 그러니까 물이 빠지는 그 순간에 압력으로 확 밀어버리니까 얘는 규정 방사압, 방사량에 도달하는 게 빨라요. 제일 빠른 방법인데, 근데 이제 얘의 단점은 어떤 거겠어요? 이 압축 공기를 집어넣으려니까 설비가 좀 컴프레셔도 필요하고 탱크 자체가 고압이어야 되죠, 그죠? 고압에 견디는 이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관계시켜놔갖고 뭐 뭐 P1, P2, P3 뭐 이렇게 써놨지만 결국 낙마방이에요. 그죠? 펌프 방식.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높은 데다가 이렇게 보내는 방식. 뭐 그림은 간단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펌프 방식인데, 펌프 방식은,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규정 방사압을 얻는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액티브 방법이죠.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니까 신뢰도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옥상 수조를 갖다가 페일세이프로 설치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펌프, 배관을 통해 갖고 방수구, 헤드에다가 소화수를 공급하는 이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가압 수조 방식은 이 압력 수조 방식인데 수조를 놓고 여기다가 물을 담아놨는데 얘는 압축 공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압력을 가해 놓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탱크가 이제 튼튼해져야 되는 거고, 얘는 별도의 가압 용기를 옆에다 놔서 이렇게 가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다가 규정 방사압을 얻는 이런 타입을 얘기합니다. 결국 필요한 압력은 낙차 맞춰놓지 방사압. 이렇게 되게. 차이점이 정확하게 어떤 거 하고요? 압력 수조하고 얘는 여기다 압력을 넣어놓은 거예요. 평상시 때 넣는 거. 그렇죠. 저거는 얘는 얘가 이제 화재가 이게 헤드가 개방되면, 예를 들어 방수구가 개방되면 이놈이 여기를 가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을 갖다 공급해주는 이런 타입이죠. 그럼 쟤도 탱크 압력을 견뎌야 되는 그런 구조여야 되지 않나요? 평상시에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어넣으면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요 놈이 누기 되면 끝난 거죠, 이제. 그런 단점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가압 용기가 누기가 되거나 그러면 규정 방사압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낙마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가 수조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 펌프 방식에서 여기다가 옥상 수조를 갖다가 설치해 놓은 요 방식하고, 그래서 옥상 수조하고 고가 수조는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가 수조는 얘 자체가 가압 송수 장치인 거죠. 이 옥상 수조는 페일 세이프죠, 그죠? 이게 왜 그래요? 신뢰도 떨어지니까 그러죠. 이놈이 만약에 고장났어, 작동 안 돼, 그러면 이거 갖고 어떻게 좀 해봐 라는 게 페일 세이프 관점에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걔를 갖다가 조금 비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가 수조는 자연 낙차를 이용해서 가압 송수하는 방법이고, 옥상 수조도 마찬가지 이제 자연 낙차를 이용하는데 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수원은 고가 수조 자체가 주수원이고, 옥상 수조는 설비 고장을 대비한 보조 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방사압, 그래서 전체 방수구에서, 그럼 얘는 이 뭡니까? 고가 수조 방식은 여기든 저기든 다 규정 방사압 방사량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또 옥상 수조는 전체 방수구에 다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별도 가압 송수 장치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관점에서는 이 옥상 수조는 별도 가압 송수 장치가 따로 있더라라는 관점으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이건 잘 쓰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반응폭주죠, 반응폭주. 우리가 화학공정상에서 일부러 여기서 반응을 만드는 반응기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응을 하려고 그러면 재료를 집어넣어야 돼요. 원재료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투입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부러 반응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발생된 발열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필요한 일을 갖다 시키는 거겠죠.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반응이 너무 과해지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폭주. 폭주라고 부르는 것은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과잉 행동, 과잉 현상, 이런 것들을 폭주라고 부르죠. 폭주족, 오빠 달려가 아니고요.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폭주예요. 자, 우리 반응 폭주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방열과 발열의 관점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발열과 방열이 딱 맞는 여기가 수율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효율이 좋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지점인데, 이게 넘어가갖고 발열이 방열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는 폭주 구간이 돼버립니다.
요 공간은 발열이 크지만 이 초기 상태에서 얘가 과한 어떤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폭주가 일어나지는 않는 구간이에요. 자, 어찌됐든 뭐 그런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있는데 반응 폭주가 일어나는 원인을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수업 때 원조 이렇게 얘기했죠. 원인. 지금 원인을 물어보고 있죠. 원조, 그 다음에 혼합, 냉동, 개장 이렇게 얘기하죠. 냉동으로 게장을 끓이더라도 원조를 넣어야지 맛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응 폭주의 원인이고, 그럼 원재료를 갖다 집어넣는데 원재료를 여기서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게끔 반응 잘못을 했다 이런 얘기죠. 원재료 배합 이상. 그 다음에 조작자의 실수, 휴먼 에러죠. 그 다음에 혼합되지 말아야 될 놈들이 혼합된 거예요. 또 냉각 장치가 이상이 있어갖고 냉각이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동력원이 부조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동력원이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센서를 달아놓고 이 센서를 통해 갖고 로직 솔버라고 부르는 논리 해결기가 있죠. 이 논리 해결기가 파이널 엘리멘트라고 부르는 최종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얘네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반도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응이 일어났는데 폭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과잉하게 온도가 올라갔어. 그래서 온도를 센싱합니다. 센싱을 하게 되면 얘한테 센싱 값을 보내겠죠. 그럼 반도체가 논리 해결기가 논리적으로 지금 되게 이상 상태인데? 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뭘 할 거예요? 야, 너 잠궈. 원재료 지금 여기서 집어넣지 마.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요 놈을 갖다가 요렇게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개장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안전 시스템이라고, 제어 시스템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개장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얘네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 방호 계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IPL 이렇게 부르죠. 독립 방호 계층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어쨌든 이 개장 시스템 이 자체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폭주가 일어날 거예요. 못 막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네들한테 동력을 줘야 되는데 동력원이 안 돼요. 고장 났어. 그럼 못 보낼 거예요. 장치 내 공기 유입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인데,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보면 이제 원인이고, 여기서 폭주가 일어났을 때 센싱이 못 해요. 그럼 못 막는 거죠, 이거. 센싱을 해갖고 얘한테 보냈는데 얘가 이상 상태인 건지 파악이 안 돼. 이 반도체 소저가 은이동 뭐 이런 걸로 발열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됐어. 그럼 제어를 못 하는 거죠. 얘가 다시 얘한테 야, 너 짠 거 하고 명령 줬는데 이놈이 작동을 안 해.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폭주가 일어나갖고 문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압력 상승, 온도 상승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독립방호 계층 하나하나를 갖다가 얘가 작동해야 되는데 안 할 확률, 얘가 작동해야 되는데 안 할 확률, 얘가 작동해야 되는데 안 할 확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PFD라고 부릅니다. PFD. 그래서 PFD는 총 작동 요구 횟수 중에 요구 횟수에 대해서 얘가 작동이 실패할 확률이에요. 그러면 이 PFD라고 부르는 이 방호 계층들의 작동의 실패성을 갖다 찾는 위험성 평가가 로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파.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다 하나 더 달면 어때?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어때? 그럼 얘 작동 안 하면 얘한테 시키면 되잖아. 이해되시죠? 여기다 로직 솔버 하나 더 달으면 어때? 얘가 작동 안 하면 얘가 작동하면 되고, 센서 하나 더 달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런 것들이 각각의 독립방호 계층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안전도가 높아져요. 또는 이 제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개장 시스템을 추가로 한 세트를 더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돼갖고 작동을 안 했을 때 다른 놈이 작동을 해갖고 얘를 커버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독립 방호 계층들에 대한 신뢰성을 자꾸 높여줘갖고 추가로 설치해갖고 신뢰도를 높이는 거를 실이라고 부릅니다. 실.
안전 무결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실 등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씩 더 놓을수록. 그래서 우리는 실 등급이 4등급까지 있죠. 10만 번 작동해라 그랬는데 한 번 또는 10번 실패할 확률 뭐 이렇게 나오죠. 10만 번이라는 것은 확률이 나타나지 않는 확률이에요. 우리 관점에서는. 우리는 만에 하나 이러잖아요. 만에 하나의 관점은 뭐냐 그러면 안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야. 실 4등급은 근데 10만 번 중에 한 번이에요.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안전도를 갖다가 굉장히 높여준 거죠. 그래서 원전이라든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매트리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작지만 한번 일어나면은 매우 큰 대형타가 되는 이게 위험도 매트리스입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실 등급을 높여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빈도수가 높은데 사고의 크기도 큰 거는 이런 것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공기가 날아가다가 떨어져서 죽었어, 사람들이. 산 사람 찾는 게 빨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하루에 한 번씩 떨어져. 빈도도 굉장히 높은데 산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항공기 운행을 안 하겠죠, 그죠? 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 가끔 한 번씩 일어나는데 대형타가 되는 사고들은 있어요. 그게 이제 원전 사고 뭐 이런 거겠죠. 항공기의 사고.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집중 관리를 해주는, 그래서 안전도를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PFD, 그 다음에 실,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중에서 매트릭스 또는 FN 커브, 사상자 수로 표현하면 그러겠죠. 거기까지 그냥 쭉 한번 같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응이 폭주가 일어났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 반응기에서 반응이 폭주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원치 않는 온도가 올라가고 원치 않는 압력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얘가 용기가 터지지 말도록 밖으로 누설이 돼요. 안전밸브를 통해서. 근데 그게 독성가스야. 그러면 이제 주변에 또 환경적인 또 인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얘가 고온도로 압력이 막 높아져 갖고 주변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냉각이 안 돼. 그래 갖고 주변 가연물 이런 거에 옮겨 붙었어. 이러면 이제 화재죠. 얘가 못 견뎌. 터졌어. 폭발이죠. 그죠? 그래서 누설 시의 문제, 그 다음에 화재 시의 문제점, 그 다음에 폭발 시의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럼 대책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원조로 혼합하라 이런 얘기인데 냉동 개장. 그 대책은 지금 원재료가 지금 들어가야 될 계량만큼은 아니고 더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 지금 대책은 뭐예요? 빨리 잠가야죠. 긴급 차단.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놈을 밖으로 꺼낼 수 있으면 꺼내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긴급 차단 장치, 긴급 이송 장치, 긴급 반출 장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얘 온도가 막 높아지죠. 그러면 얘를 냉각시킬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하고, 여기서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고 불이 나니까 어떤가요? 연쇄 반응 억제제를 바로 투입해 갖고 얘를 갖다가 제어할 수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화성 기체 집어넣어 갖고 폭발 반응이 못 일어나게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책이 되겠죠.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방지 대책 보면 공급 차단 장치 긴급하게, 긴급 방출, 긴급 이송, 긴급 차단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화성 가스 공급, 연쇄 반응 억제, 냉각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냉각수 긴급 공급,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 작동성을 갖다가 검증해 봐야죠. 그래서 로파를 통해서 독립방공해청 효과성을 갖다 검증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 등급을 높여갖고 안전도를 확보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응기 주변의 로파를 통한 물리적 방호 예측의 작동 실패 확률을 분석해갖고 효과성을 보고 실 평가를 해갖고 안전도를 갖다 확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실 등급을 높이는 게 계측기, 이 독립방호 계층 또는 제어 시스템, 개장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는 거죠. 병렬로. 그래서 병렬 설치하라. 아까 보니까 조작자 실수라는 게 하나 있어요. 조작자가 야 2스푼만 넣어 그랬더니 나는 커피가 둘둘둘이야. 설탕을 갖다 4스푼을 넣어놓고 그러면 이제 못 먹는 거지. 달아서. 그래서 조작자 실수 이런 것들은 이제 휴먼 에러를 통해 방지해주는 대책,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3번 문제 보니까 건물 화재 시에 다음 단계별 연기의 발현 특성이랬습니다. 이거는 모분 답안이 없죠. 모분 답안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연소를 가지고 내가 좀 얘를 갖다가 논리를 좀 펴야 돼요. 그래서 플래시 오버 시, 그 다음에 최성기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화재 초기 때는 어떨 것 같아요? 화재라는 것은 건물 전체에서 한꺼번에 불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건물 여러 곳에서 불났어. 방화죠. 그래서 방화의 요건을 보면 여러 군데서 불나는 거. 이게 방화예요, 무조건. 불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서 점화원 때문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얘가 불을 갖다가 제어 진압을 못하니까 옆으로 확산돼 가는 겁니다. 그럼 화재 초기에는 어느 한 군데 가연물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때의 연기 발생량은 이 실 전체의 관계로 봤을 때 미약한 거죠. 그래서 연기의 발생량은 크지 않습니다. 발련 특성은. 또 화재 자체의 온도, 그 다음에 전체가 다 불타고 막 이러지 않다 보니까 연기는 막 산소 부족에 의한 불완전 연소 때문에 막 시꺼먼 연기, 탄화 성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좀 밝은색 연기 쪽이 나오고 처음에는 우리 아시잖아요. 여기다가 라이터 이렇게 들이대 보면 처음에 하얀색 연기 피는 거. 그 하얀색 연기 쪽을 띠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 초기에는 천장면의 연기가 층을 이루면서 막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컨셉을 잡은 게, 그래서 건물 내 이제 점화원에서 가연물, 일부 가연물에 착화되고 그 가연물만 독립적으로 연소하는 게 초기다라고 잡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실 전체의 발련량은 적습니다. 이때 특성은. 연료지배형 화재 양상을 띠게 돼요. 그래서 가시도 이런 것들도 연기 때문에 생기는 가시도의 저하 이런 것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래시 오버는 어떤 상태예요? 전실 가연물 표면이 다 열분해가 일어나갖고 거기서 다 착화되는 거죠. 그 순발연소라고 부르죠. 순간적으로 다 발화하더라. 전실 화재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 실에 있는 모든 가연물 표면에서 다 열분해가 일어나고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걸 플래시 오버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실에 있는 공기량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기는 분해 생성물, 그 다음에 연소 생성물, 주변에서 들어오는 공기까지예요. 이거를 연기의 볼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주변의 산소를 순간적으로 다 소모하면서 연기가 많이 나요. 연기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뭐 이런 관점이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산소를 막 소모해 가겠죠. 그러면서 연기층은 위에서 딱 차갖고 많이 발생하니까 바닥 쪽으로 계속 내려올 거예요. 이제 연층 하강이 빨라질 겁니다. 뭐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고, 계구부에서 봤을 때는 바깥으로 연기가 막 이제 분출되면서 막 그러겠죠. 최성기로 넘어갔어요. 최성기 때는 플래시오버가 일어나면서 이 공간에 산소를 다 소모합니다. 소모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환기지배형 화재 양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공기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도 되게 높고 여기가, 그 다음에 화재도 전부 다 표면에서 불나 있지만 더 격렬하게 타지 못하는 거죠. 환기량의 제한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화염은 있으되 연기 발생량은 줄어들게 돼요, 다시. 발현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조금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 자, 3-4번에 연료전지 뭐 전기 발생 원리 그려놨는데 구성은 그래서 뭐 은근 양극 전해질 뭐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한번 기출됐던 게 다시 나온 건데, 어쨌든 전해질의 공간을 통해서 여기 이제 수소라고 부르는 게 이놈이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이온하고 전자로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는 외부를 통해 갖고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수소의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이 음극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2분의 1 O2 산소하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온 H하고 그 다음에 이 넘어온 E하고 얘하고 만나갖고 H2O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가 발생하면서 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이제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종류 및 특성 그려놨는데 뭐 별로 마음에는 안 듭니다. 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암기를 해서 써야 될 내용인지 우리가. 근데 어쨌든 뭐 인산염, 용융탄산염, 고체산화물, 뭐 고분자 전해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그래도 뭐 이번에 나왔으니까 다음엔 또 안 나오겠죠. 뭐 다음에 바로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가스계 NFPA 200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 지연 및 차단 스위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PA 2002를 이놈을 암기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거 아세요? 이산화탄소에 대한 안전대책? 국내는 제가 그래서 국내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방수할 때는 표시해주고 음향으로 경보해줘라 이렇게 앞머리 땄었죠. 방수 표시 음향 경보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NFPA에서는 폐지안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거기에 지연 시간입니다. 거기에 폐쇄 밸브예요. 차단 밸브. 그래서 정 쓸 게 없으면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간 지연. 그래서 그 시간 지연이라는 게 뭐예요? 방호 공간에서 약재를 방출하기 전에 제일 멀리 있는 피난자가 피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시간을 갖다 확보해줘라 라는 게 시간 지연이에요. 그런 관점이고, 이 차단 스위치는 그래서 약재 방출하기 전에 이 차단 스위치를 가지고 차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NFPA 내용을 모르니까 NFPA 내용을 자체를 다 쓰진 못했을 거고, 근데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해갖고 썼었으면 대충 맞아 떨어졌어요. 뭐 나머지는 NFPA 이제 뭐 내용 갖다가 이제 붙여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연기감지기 6번에 대해서 다음 사항 설명하시고 그랬네요.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연기감지기를. 그래서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 보면 연기감지기는 30m마다 설치하게 돼 있죠, 그죠? 그 설치하는 이유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화재안전 기준 해설서인데, 감지기하고 감지기 사이 복도 통로폭 중심에서 실제 이동한 경로에 해당하는 거리는 30m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 그러면 연기 감지기를 설치를 하는데 15m 얘가 감지할 수 있는 15m 이래 갖고 총 30m를 설치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15m, 여기서 여기도 15m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연기라고 부르는 것은 화재실에서 나와서 복도를 타고 지나갈 때 그때 연기는 수평 방향 이동 속도가 0.5에서 1m/s 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부력이 크기 때문에 얘는 연기를 위로 이동하려는 특성이죠. 뜨거우니까 부력 때문에. 수직 방향은 한 3배 정도 빠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연기라고 부르는 게 0.5 또는 1m/s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15m, 30m 이렇게 설치를 하면 그럼 연기가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 보면 한 15초에서 30초 이 정도의 감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기 감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연기 감지기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15m를 기준으로 감지기를 설정하는데 감지거리를 3번에 연소생물의 이동 속도가 0.5에서 1m/s라고 보면 약 15초에서 30초 사이에 화재를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보를 울려주면 제실자의 피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초 의미가 따로 있나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폭 1.2m 미만의 복도, 계단, 경사로에서의 배치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연기 감지기는 설치를 하는데 폭이 1.2m가 안 돼요. 그러면 연기 감지기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중앙에 설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중앙을 센터로 놓고 보면 0.6m보다는 이내가 되겠죠. 여기도 0.6m 이내. 이렇게 설치하면은 중앙에 센터에 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기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격 설치를 하는데 폭이 1.2m 미만 좁은 복도에서는 복도폭 중심 천장면에 설치를 해라라는 겁니다. 중앙에.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할 때는 어떡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기 감지기는 이제 계단실로 올라가서 꼭대기부터 연기가 차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 보면은 수직거리는 45m마다 한 경계구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연기 감지기 얘도 마찬가지로 15m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겁니다. 계단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있고 계단 참이겠죠. 조금 이쁘게 그려야 되겠네. 계단 참, 그 다음에 다시 밑에 계단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에 연기 감지기 설치해 놓고 여기 연기 감지기 설치해 놓으면 그러면 여기가 15m라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5m를 만드는데 그래서 계단 경사로 보면 연기는 꼭대기부터 시작하니까 차오니까 꼭대기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아래로 수직거리 15m마다 하나씩 설치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연기 감지기 2종 뭐 이렇게 보면 감지기를 3개마다 한 경계구역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즉 3개 한 개마다 15m 3개가 되면 45m가 이제 한 경계구역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수직거리.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뭐 광전시 분리형 감지기 설치 기준은 다들 뭐 암기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요 놈은 잘 쓰셨을 겁니다. 뭐 이제 판 돌아간 거고요. 다음에 뭐 나올까요? 이번에 가실 때 바뀐 화재 안전 기준 겁나 암기하고 가셨죠? 그 뒤통수 맞았죠, 그래서. 우리 최근에 최근에 보면 그 도봉구 아파트 화재라는 게 이슈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파트 계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방화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이슈예요. 그래갖고 지금 막 모여갖고 소방청에서 피난이 뭐 계단으로 뛰는 것만 대책은 아니야,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저번에 제가 이거 시험 보기 전에 연도록과 계단실 통한 연도록과 이번에 나왔죠. 뭐 물론 이제 식류도까지 같이 나왔지만 연도록과 그때 이제 계단에서 10층에서 사람 죽었죠. 피난하시다가 3층에 보려는데 4층 분 뛰어내리다가 돌아가셨죠. 젊은 분이. 그거 보시면은 저 평가반 수업 다 했는데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는 쪽에 위층에 보면은 에어컨은 멀쩡해요. 그 화염이 넘어가질 않은 거야. 근데 그 옆에 애들 방이 있어요. 작은 방. 작은 방은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3층에 불났는데 4층 그 작은 방 쪽에가 다 전소됐어요. 불이 타고 넘어간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층 분들이 자기네 그 집으로 불이 넘어오니까 다급해서 뛰어내린 거야. 뭐 어찌됐든 연기가 이제 계단으로도 됐겠죠. 그죠? 첫 번째 이슈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지금 그 화재 관점을 보면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발코니 확장 때문에 상층으로 연소 확대입니다. 얘는 주로 코안다 이펙트죠. 그러면 캔틸레바의 기능을 없애버렸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캔틸레바의 기능을 없애버린 발코니 확장이 됐으면 그러면 그 발코니를 갖다가 확장을 할 때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거냐라는 거 관점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발코니 구조 변경법이에요.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래서 캔틸레바를 우리 베란다를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면 베란다를 없애버리면 스팬드럴 기능은 뭘로 막아줄 거야? 캔틸레바의 기능은 뭘로 만들어줄 거야? 나는 방화판, 방화유리 이 기준이 있고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나오는 법을 좀 보셔야 돼. 또 뭘 볼 수 있어요? 그 화재에서 뭐 좀 시사점이 없나요 이제? 뭐 연도 계단 통한 연도료가는 나왔으니까 이번에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고민하실 게 그럼 공동주택에서 이 방화문을 갖다가 개방 상태로 놔두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방화문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정도 이슈 정도 돼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뭐에 이제 또 이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기준이 지금 외우셨지만 다음번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야 돼. 에이 안 나왔네 뒤통수 맞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져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저기 뭐야 얼마 전에 저기 뭐야 서천의 뭐 전통시장에서 불나갖고 홀라당 다 탄 거 아세요? 점포가 227개가 불탔대. 근데 이 전통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했네요. 완전 전통시장은 아니고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도 이게 불이 나니까 이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막 이러니까 다 홀라당 탄 거예요. 보니까 속보 설비가 작동을 해갖고 소방관서에다가 이제 연락은 똑바로 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세를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전소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금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성과 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여기에 플러스 안기하신 알림 설비죠. 화재 알림 설비에 성능 기준 말고 기술 기준으로 보세요. 기술 기준. 얼마 전에 저거 아세요? 소방관 2명 돌아가신 거? 거기가 뭐 하는 공장이에요? 육가공? 불이 어디서 났대요? 주방? 돈가스 튀기는 튀김 그 기 쪽에서 불이 처음에 시작된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더 정확한 거는 조사가 완전히 끝나봐야 하겠지만 조업은 끝났답니다. 그래서 돈가스 다 튀기고 조업은 끝났는데 그래갖고 직원들은 다 퇴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없었어. 근데 나중에 소방관이 이제 들어가셔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설 명절 때 되다 보니까 이제 음식 주문량이 많아갖고 이 튀김기 그 옆에다가 식용유를 가창 싸는 거야. 그 식용유들이 그 화열에 터졌대요. 폭발을 하고 막 이런 이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일어났는데 자 그러면 창고 또는 공장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 안전기준 나왔죠 이거.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K급 화재라는 거 이 특성이 어떤 거냐? 그래서 기름을 갖다가 온도를 높여갖고 튀김을 해놓은 다음에 튀겨놓고 퇴근을 했는데 기름의 온도가 낮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불이 났대요. 어디서? 근데 이게 기름에서 불 난 건지 아니면 튀김기 자체에 어떤 문제였는지는 잘 몰라요 지금 현재.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K급 화재라는 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성. 그 다음에 또 뭘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것도 안전기준 나와 있죠 지금. 창고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이번 132에 대비 아마 안개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 나와서 그 정도 뭐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당장의 어떤 이슈에 대한 것들은 요 정도 좀 보시면은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에요. 그 외에 또 뭐가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수업하면서
또 그때그때 이슈 잡아갈 거고요. 어쨌든 뭐 우리가 맨날 보던 문제에서 약간은 좀 벗어난 문제들, 그 다음에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그냥 맨날 보던 암기노트에 있는 이거에 대해 쓰세요 해갖고 내가 막 그냥 막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수가 좀 작아서 시험이 되게 보시기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건데 어쨌든 뭐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결과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죠. 어쨌든 시험 보신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3교시 진행 마치고요. 잠깐 쉬셨다가 4교시 마저 들으시고